장모님 발이는 당신만 가면 되잖아. 난 엄마랑 비행기 타야 된다고. 내 남편이 나를 버리려 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검은 상복 속에서도 휴대폰 화면은 차갑게 빛났다. 메시지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홀로 절을 올리고 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미나야, 정말 미안해. 비행기 표를 미리 끊어놔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뒤로 들리는 공항 안내방송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 장례식인데요. 어떻게 지금 여행을 가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것 참. 하지만 유럽 패키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뚜뚜뚜.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조문객들의 발소리, 향 타는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연불소리. 모든 게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다. 부인?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변호사였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고인께서 미리 부탁하신 것입니다. 발인 전에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무겁고 차가웠다.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내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다. 미나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 봉투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어떤 철학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걸.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가 진짜 어른이 되는 시간이 올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다. 자그마한 미소를 띤 어머니의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오후 2시.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빈 빈소에 혼자 남겨졌다. 손에 쥔 봉투는 여전히 무거웠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슬프다는 느낌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나는 윤미나. 36살 평범한 회사원. 결혼한 지 5년, 아이는 없다. 어머니와는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런 내가 지금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손에 쥐고 서 있다. 봉투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두려웠다. 안에 뭐가 들어있든 상관없이 이미 내 인생은 변해버린 것 같았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냉대,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이제 뭘 해야 하지, 엄마? 중얼거린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남편 박태훈이었다. 여보, 장례식 끝났어? 나 지금 인천공항인데 급한 출장이 생겨서.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통화를 끊고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어머니가 내게 남긴 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혼자 마주할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든 봉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얼굴을 스쳤다. 남편이 없는 집은 언제나 이렇게 차가웠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미나에게. 어머니의 글씨체였다. 또박또박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글씨. 어린 시절 숙제 검사를 받을 때 봤던 그 글씨 그대로였다. 손가락 끝이 봉투 모서리를 더듬었다. 봉인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안에서는 여러 장의 서류와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다. 첫 번째 서류는 등기부등본이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발 예정구요?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봤다.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윤미나라고 적혀 있었다. 면적은 2000평? 숨이 턱 막혔다.
두 번째 서류는 지적도였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경계선 안의 토지가 모두 내 것이라는 뜻이었다. 세 번째는 변호사 사무소 편지지에 적힌 어머니의 유언장이었다. 미나야, 엄마가 평생 지켜온 이 땅을 너에게 물려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1년 동안은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그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유언장을 계속 읽어나갔다. 이 땅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야.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터전이라는 거야. 미나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어. 마지막 페이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 지하철 끝자락 어디쯤인 것 같았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나는 작은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더 나왔다. 이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어봐. 거기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게 있어. 사무실? 어머니한테 사무실이 있었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태훈이 돌아왔다. 여보?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뭐하고 있어? 태훈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널려진 서류들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이 등기부등본 위에서 멈췄다. 이게 뭐야? 나는 서류를 재빨리 모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태훈이 등기부등본을 집어들었다. 2000평? 강서구 개발 예정구역?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미나야, 이게 진짜야? 어머니가 이런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 태훈의 눈에 이상한 빛이 떠올랐다. 그 빛을 본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잠깐만. 개발 예정구역이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여보야, 이거 대박이야. 이 지역 평당 시세가. 어머나, 이거 몇백억 아니야? 태훈이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다. 1년간 매각 금지,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태훈아, 일단 진정해. 어머니가 유언으로. 유언? 무슨 유언? 나는 유언장을 보여줬다. 태훈이 빠르게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1년간 매각 금지.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그는 유언장을 탁자에 던져놓았다. 이게 말이 되냐? 몇백억짜리 땅을 그냥 묵혀두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뜻이잖아. 뜻이고 뭐고 현실을 봐야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와? 우리 집도 사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태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일단 그 땅을 직접 가서 봐야겠어. 어머니가 뭘 보호하라고 했는지 알아야 하니까. 직접 가본다고? 거기 뭐가 있겠어. 그냥 헐벗은 땅일 텐데.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다. 내일 당장 그 주소로 가볼 작정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그 작은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미나야,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하는 먼 곳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다. 고층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오래된 주택들과 허름한 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 정거장은 신월동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유언장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다. GPS를 보며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어느새 도시의 끝자락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넓은 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황량한 땅.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히 빈 터인데 여기저기 건물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다. 어머니가 이걸 지키라고 하신 거야? 나는 천천히 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밑에서 마른 풀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멀리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첫 번째로 보이는 건물은 낡은 구두방이었다. 행복구두 수선이라고 쓰인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문 앞에는 수선을 기다리는 신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아, 손님이세요? 문이 열리며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 땅 주인인데요. 땅 주인? 구두방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망치를 내려놓고 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혹시 선희 씨 따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김선희가 제 어머니예요. 어머나. 그는 깜짝 놀라더니 급하게 앞치마를 벗었다. 아이고, 사장님 따님을. 제가 박철호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딸이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고. 사장님이라고. 어머니가 여기서 뭔가 사업을 하셨다는 건가?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어머니가 여기서 뭘 하셨는지요? 박철호 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세요? 이 동네 전체가 어머님 땅이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싸게 임대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터 한쪽에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꿈나무 미술학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저기도 어머니 건물인가요? 그럼요. 김 원장님도 벌써 3년째 계세요. 아이들 가르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평소에는 혼자 조용히 사시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사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걱정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박철호 씨의 목소리가 침울해졌다. 걱정이요?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쫓겨나죠. 사장님이 계실 때는 안심이었는데. 재개발. 그제야 이해가 됐다. 여기가 바로 개발 예정 구역이고 어머니는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땅을 팔지 않으셨던 거다. 분식집도 보이네요. 아, 순옥 이모네요. 30년째 여기서 떡볶이 장사하세요. 사장님이 많이 아껴주셨어요. 나는 터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구두방, 분식집, 미술학원, 그리고 작은 슈퍼마켓까지. 언뜻 보기에는 낡고 초라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삶이 촘촘히 얽혀있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터 한가운데 작은 컨테이너 건물이 하나 더 있었다. 다른 건물들과 달리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저 컨테이너는 뭐예요? 아, 그거는 사장님 사무실이에요. 가끔 오셔서 일 보시곤 했죠. 그런데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무실. 유언장에 나온 그 사무실이 바로 저것이구나.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어머니가 남긴 열쇠. 아마 저 사무실 문을 여는 열쇠일 것이다. 제가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제 따님 거니까. 컨테이너로 향하는 동안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가 여기서 무엇을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 비밀스러운 공간을 숨기셨을까? 열쇠를 문에 꽂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컨테이너 안은 생각보다 넓고 정돈되어 있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 벽에는 이 동네의 지도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두툼한 일기장 같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어머니의 글씨가 나타났다.
2020년 3월 15일 박철호 씨 아들 수술비 지원 300만 원. 2020년 4월 2일 김 원장님 학원 보증금 대출 1000만 원. 2020년 5월 10일 순옥 언니 임대료 연체 3개월 사정 봐줌. 페이지마다 이런 기록들이 빼곡했다. 돈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깎아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기록들.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단순히 땅을 가진 사업가가 아니었다. 이 작은 공동체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거다. 엄마,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박철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뭔가 찾으셨나요? 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왜 1년간 매각을 금지하셨는지, 왜 이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하셨는지를.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뿌리내린 터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나한테 이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개발업체들의 압박도 견딜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 태훈이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사람들이 왔어. 사람들이요? 개발회사 사람들이야. 땅 얘기하러 왔다는데 빨리 와. 나는 한숨을 쉬었다. 벌써 시작됐구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계속 어머니의 수첩을 들여다봤다. 2021년 8월 3일 순옥 언니 아들 대학 등록금 지원 500만 원. 2021년 12월 15일 미술학원 아이들 그림 재료비 200만 원. 2022년 5월 20일 박철호 씨 아내 입원비 일부 지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고 계셨던 거다. 그리고 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2대나 주차되어 있었다. 심상치 않았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토지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기 매각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죠. 거실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브로슈어들이 펼쳐져 있었다. 아, 여보 왔네. 이분들이. 태훈이 일어나 나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남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저는 글로벌 디벨롭먼트 코리아의 마르코 로시입니다. 부인의 토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마르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다. 앉으세요.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으며 그들을 경계했다. 뭔가 압도적인 분위기였다. 부인께서 상속받으신 토지는 매우 가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마르코가 브로슈어를 펼쳐 보였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다. 우리는 이 지역의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00세대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 그리고 공원까지. 정말 멋지죠? 태훈이 눈을 반짝였다. 문제는 부인의 토지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라는 겁니다. 다른 토지들은 이미 확보했어요. 마르코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의 150% 프리미엄을 드리겠습니다. 150% 프리미엄이면 태훈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500억은 넘겠는데요. 정확히는 520억입니다. 520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본 것들이 떠올랐다. 박철호 씨의 구두방, 아이들이 뛰어노는 미술학원, 그리고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그 모든 이야기들. 죄송하지만 아직 결정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다고요? 마르코의 표정이 굳어졌다. 부인,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개발 계획은 이미 정부 승인을 받았고, 만약 부인이 거부하신다면,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죠.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 여보야, 뭘 고민해? 이런 돈이 어디 있어? 태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이주해야죠. 우리가 이주비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마르코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곳에서 30년 넘게 살아오셨는데, 부인, 개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오래된 것을 새롭게 바꾸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휘둘린다고. 그 순간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의 삶을 그냥 오래된 것이라고 부르다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간이요? 마르코가 시계를 쳐다봤다. 부인께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네요. 그들이 떠나고 나자 태훈이 폭발했다. 도대체 뭘 고민한다는 거야? 520억이야, 520억. 그 돈만 생각할 거야? 그럼 뭘 생각해? 감정? 옛날 추억? 사람들 생각은 안 해? 어떤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 말이야? 그냥 이주하면 되잖아.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태훈아, 나 오늘 그 땅에 가봤어. 가봤다고? 거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곳이 집이야. 30년, 40년을 살아온 터전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왜 1년간 매각을 금지하셨는지 알 것 같아. 그분들을 지키시려던 거야. 태훈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야, 현실을 봐. 어차피 개발은 진행될 거야. 우리가 팔든 안 팔든. 그럼 우리라도 제대로 된 돈을 받는 게 낫지 않아? 그게 아니야.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태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520억이야.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라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2019년 7월 10일. 순옥 언니와 차 한 잔. 사장님 덕분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하심. 보람을 느낌. 2020년 2월 14일. 박철호 씨가 직접 만든 신발 선물해 주심.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마음이 따뜻함. 2022년 9월 1일. 미술학원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 받음.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쓰여 있음. 눈물이 남. 어머니에게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던 거다. 그 따뜻한 마음을 나도 이어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520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돈이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선희 씨 따님 되세요? 나직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분식집 하는 한순옥이라고 해요. 오늘 오셨다가 가셨다면서요? 분식집 할머니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빈소에 못 가봐서 다음 주에 작은 추도식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따님도 오실 수 있으세요? 추도식이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장님 생각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이야기하려고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네, 꼭 가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오후 2시에 순옥이네 분식집으로 오세요.
떡볶이랑 순대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20억을 포기하고 그분들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은 일주일 후에 내려야 했다. 그리고 그 답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었다.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다. 그 사이 태우는 매일같이 나를 설득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여보야 계산해봤어. 520억이면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애들 교육비도 충분하고 우리 애도 없는데 무슨 교육비야? 앞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 아니면 조카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태우는 온갖 논리를 들이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다. 일요일 오후 나는 순옥이네 분식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분식집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박철호 씨, 미술학원 김 원장님, 슈퍼마켓 사장님, 그리고 몇 명의 이웃들까지. 어서 와요, 따님. 한순옥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어머니 생각에 다들 모였어요. 앉으세요. 테이블에는 떡볶이, 순대, 어묵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다소 숙연했다.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박철호 씨가 말문을 열었다. 제가 아들 수술비 때문에 고민할 때 말도 안 하고 그냥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하시면서. 저도 그래요. 김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학원 보증금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라고 하시면서. 한순옥 할머니도 이야기를 보탰다. 우리 큰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교육만큼 중요한 투자가 어디 있냐면서. 덕분에 우리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됐어요. 의사요? 네.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해요. 그래서 가끔 여기 와서 동네 어른들 무료 진료도 해드리고.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의 선행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다. 사장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박철호 씨가 말했다. 돈은 흘러야 하는 물 같은 거다.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지만 계속 흘러가면 모든 걸 살린다고. 돈은 흘러야 하는 물 같은 것. 어머니다운 말씀이었다. 그런데 따님. 한순옥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이 동네가 어떻게 될지 들으신 얘기가 있나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개발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럼 팔으실 건가요? 김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따님 입장도 이해해요. 박철호 씨가 한숨을 쉬었다. 큰 돈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기는. 아니에요. 나는 급하게 손을 저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그때 한순옥 할머니가 뭔가를 가져왔다. 낡은 액자였다. 이거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쓰여 있죠? 액자 속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인 사진이 있었다. 한가운데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다. 사장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단순한 임대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가족. 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축하해주고. 그런 곳이에요. 나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다. 혹시 사장님이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이 동네에 대해서? 있어요. 김 원장님이 말했다. 언젠가 미나도 이해할 거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태훈이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마르코 씨가 또 왔어. 또요? 최종 답변 들으러 왔다는데. 빨리 와. 나는 일어났다. 죄송해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따님. 한순옥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무슨 결정을 하시든 원망하지 않을게요. 사장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박철호 씨가 말했다. 사장님은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김선희 사장님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520억보다 소중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따뜻한 공동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개발은 어차피 진행될 것이고 나 혼자 막을 수는 없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마르코와 그의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다. 부인 결정하셨습니까? 마르코의 표정은 전보다 더욱 차가웠다. 사실 저희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른 지역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이런 기회는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팔기로 한다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단지가 들어서니까요. 하지만 이주비는 충분히 지원해 드릴 테고. 이주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터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루요? 네. 내일까지만요. 마르코가 시계를 보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자 태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 결정해야지. 하루 더 고민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아? 태훈아, 520억이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나는 태훈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돈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된 걸까? 만약 내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팔지 않겠다고? 태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설마, 진짜로? 만약에 말이야. 그럼. 태훈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나는 더 이상 모르겠어. 정말로.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과연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어머니의 뜻을 지킬 수 있을까? 남편과의 관계도 현실적인 이익도 모두 포기하면서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답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답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창밖을 내다보며 계속 생각했다. 520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그 돈이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1년간은 절대 팔지 말라는. 새벽 6시. 나는 결국 일어나 커피를 끓였다. 거실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글이 하나 더 있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소망. 미나가 언젠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기쁨을.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다. 내가 이런 선택 앞에 서게 될 것도 고민하게 될 것도. 오전 9시. 태훈이 일어났다. 잠 못 잤어? 응.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여보야, 이제 그만 결정하자. 오늘까지잖아.
태훈이 내 옆에 앉았다. 나도 어머니 뜻은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그 땅을 지킨다고 해서 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 그건 못 막아. 정부가 이미 승인한 일이야. 그럼 우리만 손해보는 거지. 태훈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혼자의 힘으론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생각해봐. 520억이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장학재단도 만들고 자선 사업도 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하신 일을 더 크게,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마르코였다. 부인, 오늘 오후 2시에 최종 답변을 듣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다. 한순옥 할머니였다. 따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개발회사 사람들이 와서 난리예요. 당장 이사 준비하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직 내가 결정도 안 했는데? 지금 바로 갈게요.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태훈이 말렸다. 왜 가? 거기 가면 더 흔들릴 거야. 그래도 가야겠어. 뭔 일인지 봐야지. 여보야, 제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하지만 나는 이미 집을 나서고 있었다. 터에 도착하니 정말 난리가 나 있었다. 여러 대의 차량과 함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각 건물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통보하고 있었다. 따님, 박철호 씨가 급하게 뛰어왔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30일 안에 이사하라고 해요. 부인이 땅을 판다고 확정됐다면서요. 뭐라고요?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마르코가 보였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었다. 마르코 씨,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팔겠다고 했나요? 아, 부인. 미리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결정하실 거니까. 어차피라고요? 부인도 현명한 분이시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실 리가. 마르코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반드시 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만약 제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설마요. 마르코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520억을 포기하실 분은 아니시죠? 그때 한순옥 할머니가 울면서 다가왔다. 따님, 어떡해요? 30일 안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30년을 살던 곳인데. 김 원장님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와 있었다.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선생님, 우리 학원은 어떻게 돼요? 한 아이가 김 원장님에게 물었다. 글쎄. 김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른 곳에서 학원을 다시 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게 내 결정 하나에 달려있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다. 마르코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나는 마르코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이 방식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즈니스예요, 부인.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비즈니스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부인이 빨리 결정하시면 될 일이에요. 520억 현금으로 바로 드릴 수 있어요. 마르코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계약서를 보는 순간 현실이 와닿았다. 정말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이 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마르코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때까지 서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 수용 절차 말이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다. 520억 원 매매 계약서. 내 인생을 바꿀 수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서류.
따님. 박철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희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이해해요. 맞아요. 한순옥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따님이 행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다. 이 착한 사람들이 내 선택으로 인해 터전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나는 어머니의 사무실로 향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컨테이너 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이웃들과 함께 찍은 그 행복한 사진.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답을 해주실 것 같았지만 사진 속의 어머니는 그저 따뜻하게 미소만 지고 계셨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1시간 후면 답을 해야 했다. 520억을 택할 것인가, 어머니의 뜻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돈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컨테이너 안에서 시계를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다. 어머니의 사진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520억. 그 돈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태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 하지만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니 마음이 또 흔들렸다. 돈은 흘러야 하는 물 같은 거다. 어머니의 철학은 단순히 큰 금액을 한 번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상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나누는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태훈이었다. 여보, 마르코 씨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지금 가. 나는 컨테이너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마르코와 그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2시였다. 부인, 결정하셨습니까? 마르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입을 열려다 말았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르코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520억 원이 부인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520억 원. 내 평생 연봉을 다 합쳐도 만들 수 없는 돈. 잠깐만요. 나는 다시 시간을 달라고 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마르코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도 스케줄이 있어요. 지금 아니면 이 제안은 무효가 됩니다. 태훈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여보, 제발.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다. 누구일까? 문을 열어보니 박철호 씨와 한순옥 할머니, 그리고 김 원장님이 서 있었다. 따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박철호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마르코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순옥 할머니가 당황했다. 저희가 잘못 왔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저희가 결정했어요. 김 원장님이 말했다. 따님이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짐이라니요? 저희가 먼저 나가기로 했어요. 그럼 따님이 편하게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박철호 씨가 덧붙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사장님 따님이 행복해야죠. 520억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한순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어머니가 지켜주시려던 그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희생으로라도 나를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 안 돼요. 내가 말했다. 절대 안 돼요. 그곳은 여러분의 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지키려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르코가 짜증을 냈다. 부인, 감상에 빠져 계시는군요. 비즈니스는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합리적이라고요? 나는 마르코를 바라봤다. 30년 터전을 잃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라는 말을 쓰시는군요. 그게 현실입니다. 개발은 진보고 진보에는 희생이 따르죠. 희생이요? 한순옥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저희가 무슨 희생양입니까?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마르코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환경이라고요? 박철호 씨가 화를 냈다. 저희한테는 이곳이 최고예요. 30년을 살던 곳인데.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마르코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런 사람에게 어머니가 평생 지키신 터전을 넘겨줄 수는 없었다.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했던 어머니의 철학을 짓밟을 수는 없었다. 마르코 씨, 내가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팔지 않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태훈이 깜짝 놀랐다. 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1년간 매각 금지, 그리고 이곳을 지키기로요. 마르코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부인,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게 제 최종 결정이에요. 520억을 포기하신다고요? 네. 짧고 간단한 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태훈이 주저앉았다. 여보, 정말로? 미안해, 태훈아.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마르코가 화를 내며 서류들을 정리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강제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보상금은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상관없어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마르코와 직원들이 떠나고 나서 박철호 씨가 울먹였다. 따님, 정말 괜찮아요? 네. 이게 어머니가 원하셨던 거예요. 한순옥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 원장님도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이 정말 훌륭한 딸을 두셨네요. 하지만 태우는 달랐다. 여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520억을 그냥 버렸어. 우리 미래를. 태훈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모르겠어. 태훈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뜻은 지켰지만 대가는 컸다.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거대한 경제적 손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어머니가 평생 추구하셨던 가치, 돈보다 소중한 것을 지켜낸 것 같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박철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1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방법을 찾아보죠. 따님 혼자서 너무 큰 짐을 지신 거 아니에요? 한순옥 할머니가 안쓰럽게 바라봤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비록 520억을 포기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것 같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었다. 마르코의 위협대로 강제 수용 절차가 시작될 테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도 어머니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았다. 딸이 드디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마르코의 위협대로 강제 수용 절차가 시작됐다. 매주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고 변호사 비용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 태훈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그는 집에 들어와도 나와 말을 하지 않았고 주말이면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여보, 아직도 늦지 않았어. 가끔 그가 말을 걸어올 때는 항상 같은 내용이었다. 마르코한테 연락해서 다시 협상해봐. 520억은 아니더라도.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그런 와중에도 터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오히려 더욱 단결된 모습이었다. 따님 덕분에 우리가 지켜졌어요. 박철호 씨가 늘 고마워했다. 사장님이 정말 훌륭한 딸을 두셨네요. 하지만 나는 점점 지쳐갔다. 법정 싸움,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어머니의 사무실을 찾았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컨테이너 안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이미 수십 번 읽어본 내용들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이 눈에 띄었다. 수첩 뒷표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미나에게. 힘들 때 이 사람들을 만나봐. 마이너스 엄마. 그 아래 몇 개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진우 변호사 마이너스 시민단체 무료 변호, 이은정 기자 마이너스 사회부, 박상우 의원 마이너스 시민권익위원회.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예상하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진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혜 씨 딸 윤미나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연락처를 남겨주셔서. 아, 선혜 씨 따님이시군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딸이 언젠가는 어려운 일로 연락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나는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을 설명했다. 상속받은 땅, 개발업체의 압박, 그리고 강제 수용 절차까지. 아, 글로벌 디벨롭먼트군요. 김진우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 회사는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주민들을 무시하고 강제로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방법이 있어요. 내일 한번 만나뵙시다. 다음 날 김진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선희 씨가 생전에 저희 시민단체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김 변호사가 파일을 펼쳐 보였다. 부당한 개발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셨고 때로는 직접 임시 거처도 제공하셨죠. 그런 일도 하셨다고요? 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나중에 내 딸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부탁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것도 도움이 필요할 것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글로벌 디벨롭먼트가 로비를 통해 정부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단순한 법정 다툼으로는 이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론을 만들어야 해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해서 정치적 압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번호로 전화했다. 이은정 기자였다. 선희 씨 따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은정 기자도 어머니를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여러 번 제보를 해주셨어요. 부당한 개발 소식들을. 기자들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제보를 하셨다고요? 네. 덕분에 여러 부당한 개발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도와드릴게요. 이은정 기자가 터를 직접 취재하러 왔다. 박철호 씨와 한순옥 할머니, 김 원장님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30년을 살던 터전인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네요. 박철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학원 없어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김 원장님도 눈물을 흘렸다. 이곳은 단순한 동네가 아니에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한순옥 할머니가 말했다. 김선혜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따뜻한 공간이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인터넷 댓글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자본의 논리로 사람들을 내쫓는 건 옳지 않다. 윤미나 씨의 선택을 응원한다. 520억을 포기하고 이웃을 지킨 진짜 용기. 하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감정에 휩쓸린 어리석은 선택. 개발을 막으면 지역 경제에 해가 된다.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 여론이 갈렸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호 의원에게도 연락했다. 선희 씨 따님이군요.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의 목소리는 진중했다. 시민 권익을 지키는 일에 늘 앞장서셨죠. 이번 일도 국정감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 씨가 평생 꿈꾸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돈보다 소중한 사회. 따님이 그 뜻을 이어주고 계시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들여다봤다. 어머니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계셨던 거다. 변호사, 기자,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더 큰 선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주신 거다. 돈이 아니라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미나야,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겠지?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비록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주신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태훈과 대화를 나눴다. 여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태훈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기사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응. 그리고 너도 520억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태훈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는 돈만 생각했어. 괜찮아. 나도 많이 흔들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가 길을 만들어 주셨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어머니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마르코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법정을 나오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해냈어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다. 따님, 터의 사람들이 달려왔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 터전을 지켰네요. 사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훈이 말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너의 선택이 옳았어. 괜찮아. 나도 많이 흔들렸으니까. 520억보다 더 소중한 걸 지킨 거구나. 응.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야.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수첩에 새로운 글을 적었다. 2024년 10월 15일. 승리. 어머니의 뜻을 지켰습니다. 이제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용기. 고맙습니다, 엄마. 마지막 한 챕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의 터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 6개월이 더 지났다. 김진우 변호사와 이은정 기자,
박상호 의원의 도움으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우리를 지지했고 언론의 관심도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디벨롭먼트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더 큰 로비력을 동원해 정치권에 압력을 가했고 강제 수용 절차는 계속 진행됐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김진우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와요. 만약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금은 시세의 30%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안에 모든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요. 30%. 520억이 150억 정도로 줄어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 이주당하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 거처로. 나는 한숨을 쉬었다. 9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터의 사람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다. 정말 죄송해요. 내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말씀이에요? 박철호 씨가 급하게 말했다. 따님이 없었다면 진작 쫓겨났을 거예요. 9개월이나 더 살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한순옥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저희 손자도 졸업식까지 여기서 할 수 있었어요. 김 원장님이 말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가 진 건가요? 라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가장 마음 아팠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까지 상처받는 것.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다. 거대한 자본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제한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어머니의 사무실을 찾았다. 컨테이너 안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펼쳤다. 이제는 거의 외울 정도로 읽어본 내용들. 돈은 흘러야 하는 물 같은 거다.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윤미나 씨 되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진수라고 합니다. 선희 씨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에요. 한진수?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한 카페에서 한진수 씨를 만났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반갑습니다. 늦게 연락드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아시게 됐는지요? 저도 옛날에 그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업체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한진수 씨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때 선혜 씨가 도와주셨어요. 법적 대응도 도와주시고 임시로 다른 곳에 가게도 마련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덕분에 지금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진수 씨가 명함을 건넸다. 한진건설 대표이사 한진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따님 소식을 듣고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도움이요? 사실 글로벌 디벨롭먼트에 문제가 있어요. 한진수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제가 건설업계에 있다 보니 아는 건데 그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발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불법이라고요? 네.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동의 절차도 건너뛰었어요. 저희가 증거를 찾아보면 나는 가슴이 뛰었다. 마지막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쉽지는 않겠지만 해볼 만해요. 선희 씨가 저에게 해주신 만큼 저도 따님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간 한진수 씨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 공무원들, 환경단체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있습니다. 한진수 씨가 흥분해서 전화했다. 글로벌 디벨롭먼트가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증거도 있고요. 정말이에요? 네. 이걸로 개발 허가를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김진우 변호사도 흥분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긴급하게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판 전날 밤 나는 터의 사람들과 함께 모였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내가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저희도 그래요. 박철호 씨가 대답했다. 따님 덕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순옥 할머니가 말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걸. 김 원장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사진에게 말했다. 엄마, 제가 잘했을까요? 520억을 포기한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사진 속의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터의 주민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기자들까지. 마르코도 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다. 피고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가 한진수 씨가 찾아낸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마르코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판부는 이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글로벌 디벨롭먼트의 개발 허가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따라서 강제 수용 신청을 기각하며 개발 허가를 무효로 판결합니다. 이겼다. 박철호 씨가 소리쳤다. 법정 안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1년 후, 터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서 있었다. 어머니의 터 마이너스 김선희 공동체 센터. 따뜻한 나무색 간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매주 이곳을 찾았다. 더 이상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이곳이 진짜 내 집 같았기 때문이다. 따님 오셨네요. 박철호 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의 구두방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다. 법정 승리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오늘도 바쁘시네요. 그럼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구두 수선하러 많이 와요. 수제화가 유행이라면서. 박철호 씨는 환하게 웃었다. 분식집으로 향했다. 한순옥 할머니가 떡볶이를 끓이고 계셨다. 어머 사장님. 할머니는 이제 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듯이. 할머니, 사장님은 어머니세요. 아니에요. 이제 따님이 진짜 사장님이에요.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웃음은 더욱 밝아졌다. 손자가 의대 실습 나간다고 어제 연락 왔어요. 할머니 분식집에서 자란 아이가 의사가 된다니 꿈만 같아요. 미술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김 원장님이 새로운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따님, 한 아이가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제가 그린 그림 보세요. 아이가 내민 그림에는 색색의 집들과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맨 위에는 우리 동네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누가 가르쳐줬어? 김 원장님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사랑이 가득한 마을이라고.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제는 김선희 기념관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의 사진과 수첩,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다. 컨테이너 안에는 방문객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미나님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내가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2025년 3월 15일. 오늘 새로운 입주자가 왔다. 젊은 부부인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되었다고. 박철호 씨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셨다. 어머니가 심어주신 공동체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4월 3일. 한순옥 할머니 손자가 의대 본과 진학했다. 할머니가 울면서 고마워하셨다. 사장님 덕분이라고 하시는데 정작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다. 2025년 5월 1일. 김 원장님 미술학원 아이들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아이들이 그린 우리 동네 그림이 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이 말하기를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매주 쓰는 일기는 어머니와의 대화 같았다.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내가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태훈도 매주 함께 왔다.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왔지만 이제는 먼저 터에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보, 오늘 뭔가 다른데? 태훈이 말했다. 뭐가? 사람들 표정이 더 밝아 보여. 봄이라서 그런가 봐. 아니야.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박철호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따님, 잠깐 와보세요. 깜짝 선물이 있어요. 깜짝 선물이요? 터 중앙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무언가를 가리고 있는 하얀 천이 보였다. 뭘 준비하신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박철호 씨가 신호를 주자 사람들이 천을 걷어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의 동상이 있었다. 크지 않은 사람 크기 정도의 동상.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동상 아래 받침대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김선의 1955-2024. 사랑으로 공동체를 일구고 나눔으로 희망을 심은 어머니. 그의 정신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석 달 전부터요. 한순옥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손자가 의대생이 되면서 첫 용돈을 줬는데 그걸로 시작했어요. 저도 구두 수선비를 모았어요. 박철호 씨가 덧붙였다. 원장님도요.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조금씩 보태줬어요. 김 원장님이 말했다. 모든 게 사장님 덕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박철호 씨가 또 다른 천을 가리켰다. 천을 걷어내자 또 다른 작은 동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내 동상이었다. 따님도 이제 우리 어머니예요. 한순옥 할머니가 말했다. 사장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지켜주신. 받침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미나. 520억보다 소중한 가치를 선택한 딸.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은 새로운 어머니. 이런.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긴요. 김 원장님이 웃었다. 따님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와서 내 손에 편지를 건넸다. 이거 다 같이 써서 드리는 거예요. 편지를 열어보니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미나 이모에게. 이모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커서 이모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훈이 내 어깨를 감쌌다. 여보, 정말 잘했어. 520억을 포기한 게 아니라
520억보다 더 큰 걸 얻은 거야. 응. 이제야 알겠어. 나는 어머니의 동상을 올려다봤다. 석양빛이 동상을 비추며 마치 진짜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엄마, 이제 정말 알겠어요. 진짜 유산이 뭔지. 동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날 밤 터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동상 제막을 기념해서 박철호 씨가 준비한 음식, 한순옥 할머니의 떡볶이, 김 원장님이 아이들과 만든 화환까지. 건배. 모든 사람들이 종이컵을 들어 올렸다. 어머니의 터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미나 사장님을 위해. 나는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어머니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랑이었다.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이었다. 520억 대신 얻은 것.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함께 웃고 계실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저 잘했죠? 이제 정말로 어머니의 딸이 된 것 같아요.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의 터는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터전으로서. 그리고 나는 이제 진정한 어머니의 딸이 되었다. 인생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